대수능 과학탐구 영역 물리학원 해설 강의를 맡은 차영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늘 깨닫는 거지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과정을 하루의 반나절밖에 안 되는 시간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오늘 하루 빛을 발휘해야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오늘 하루 너무 고생했으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편한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을 향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리학 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전년도 대수능은 수월했잖아요.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원격 수업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조금 문항을 쉽게 출제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수험생들의 성적이 전년도에 높았었죠. 그래서 상위권을 변별하기가 어려웠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작정하고 상위권을 변별하는 문제들을 출제자 분들께서 내려고 고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문항 자체가 전반적으로 어려웠는데요. 특히 15번부터 14페이지 쪽에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었고, 대부분이 정량적 계산 문제였고, 또 계산도 쉽게 계산이 되는 것보다는 2번 배풀이 해야 되는 문제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왠지 물리학 원 해설 강의를 맡은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자, 어쨌거나 우리 과거는 잊어버리고 어떠한 문제들이 나왔는지 물리학 원에 관련된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있는 문제들은 정말 수월하게 시작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ABC, 빛의 성질을 활용한 예이고 간섭 현상을 활용한 예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렌즈를 통해 보면 물체의 크기가 다르게 보인다. A는 굴절이죠. 무반사 코팅 렌즈, 얘는 우리 거의 암기처럼 외워 있죠. 몇 평에서도 술제가 됐던 거고, 바로 간섭이고요. 상세 간섭이죠. 보는 각도에 따라 지폐의 글자 색이 다르게 보이는 것은 바로 그 글자 색에 따른 보강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따라서 간섭을 활용한 예는 BC,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번 문제는 핵 반응에 관련된 문제고, 핵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아래에 있는 숫자의 합과 위에 있는 숫자의 합은 보존돼야만 되죠. 자, 그렇다면 기억의 원자핵 아래에 있는 숫자, 즉 원자 번호는 36, 그리고 위에 있는 숫자 질량수는 92가 돼야 될 거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역시나 원자 번호 혹은 우리가 아래에 있는 숫자, 쉽게 말해서 아래에 있는 숫자의 합, 위에 있는 숫자 질량수의 합 보존돼야 되겠죠. 그러면 니은은 원자 번호 1, 원자 번호 0, 질량수는 1 돼서 니은은 중성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보기 기억번. 기억은 SR보다 질량수가 어쩌고 나와 있죠. 그런데 보니까 질량수라고 하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질량수가 94인데 요 녀석은 기억은 질량수가 92니까 질량수가 어떻습니까?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요. 자, 그리고 니은은 중성자에다 옳은 문장이고, 그리고 디귿, 가에서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방출되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니은, 디귿 4번, 어렵지 않게 역시 정답을 맞출 수가 있고,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물결파 실험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물결파가 또 모평에서도 계속 중요한 소재로 출제가 됐었잖아요. 물결파 실험 장치 한쪽에 유리관을 넣어서 물의 깊이를 다르게 했고, 일정한 진동수의 물결파를 발생시켜서 스크린에 투영된 물결파 무늬를 관찰했어요. 자, 1 영역은 유리판을 넣은 영역이고, 2 영역은 유리판을 넣지 않은 영역이고, 밝은 무늬가 바로 마루잖아요. 그럼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 실제로는 여기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이 시험지 출제도는 요게 밝은 무늬죠. 그래서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의 사이 간격 바로 뭐예요? 마루와 마루, 이웃한 마루 사이 간격이니까 파장이 되겠죠.
그래서 영역 2에서의 파장이고 영역 1에서의 파장은 역시 마찬가지로 밝은 무늬에서 밝은 무늬, 마루에서 이웃한 마루까지의 거리가 파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장을 비교하면 어떻게 돼? 영역 1에서의 파장이 영역 2에서의 파장보다 짧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번 파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짧다. 옳은 문장이고 니은 진동수는 이렇게 매질이 달라지거나 혹은 깊이가 달라져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요. 자, 디귿번 물결파의 속력을 물어봤거든. 자, 그럼 파동의 진행 속력 V는 무슨 람다야? F람다야. 그런데 진동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파장이 1에서보다 2에서가 더 크기 때문에 속력도 영역 1에서보다 영역 2에서가 더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영역 2는 바로 뭐야? 유리판을 넣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수심이 깊은 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디귿번 물결파의 속력은 물이 깊은 곳에서가 얕은 곳에서보다 크다는 기억에 해당한다. 디귿이 옳은 말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선생님과 공부를 같이 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물결파 이야기하면서 수심이 깊은 곳에서 물결파의 진행 속력도 빠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훨씬 더 쉽게 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4번 문제는 전자기 파에 관련된 문제죠. 전자기 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 진행 방향과도 각각 수직이고 자, 그리고 기억하고 니은을 결정해야 될 텐데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가 될 거고 따라서 기억, 자외선은 살균 작용을 하는 전자기파죠. 진동수는 기억, 자외선이 니은, 적외선보다 작은 것이 아니라 큽니다. 그래서 학생 A와 학생 B만 옳게 이야기를 했네요. 정답 3번이 되고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 따른 에너지 준위가 나와 있습니다. 자, A하고 B는 전위 과정이고 AB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각각 FA, FFA, FB라고 하네요. 자, 보기 바로 가도 되겠죠? 기억번.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N=1인 궤도가, 즉 첫 번째 궤도에서가 N=2, 두 번째 궤도에서보다 당연히 가까우니까 크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 자, 그리고 선생님과 또 마찬가지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선 스펙트럼의 계열, 이게 바로 2015 개정교육과정의 교과서 그리고 또 연계교재 수특수원에서 계속 언급이 되기 때문에 출제될 수 있는 확률이 크다. 꼭 외워놓으라고 이야기했었지. 그래서 보면 전위과정 B는 두 번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하는 거잖아. 발머 계열이고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이건 외우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는 문제죠. 자, 니은은 옳은 문장이고요. 자, 디귿번 FA하고 FB를 더하래. 그럼 바로 무슨 얘기야? 그렇지. N=3에서 N=1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하는 진동수가 FA 더하기 FB가 되는 거고 자, 여기에다가 플랑크 상수를 곱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FA 더하기 FB는 플랑크 상수 이항하면 H분의 E3-E1이 되겠어요.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자,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모평에서도 이렇게 자기력선 그림이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자기력선이 또 출제가 되었네요. 자석의 S극을 물체 A, B에 각각 가져갔을 때 자기장의 모습을 자기력선으로 표현을 한 거죠. A, B는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 그런데 보니까 어때 얘들아? 자기력선이 이어져 있지 서로 뭐야? 바로 그치, 인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외부 자기장과 인력이 작용하는 A가 상자성체가 되는 거고 그리고 반자성체의 특징은 뭐야? 그치,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력선이 B에 연결되지 않고 그리고 반자성체는 자기 내부를 통과하려는 자기력선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B가 반자성체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번
A는 자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과 인력이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요. 니은 A와 자석 사이에는 미는 힘이 아니라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해야 되니까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 B는 상자성체 아니고 반자성체이기 때문에 디귿도 틀린 문장. 옳은 것은 기억,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쪽에 1번부터 6번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여기까지 풀 때만 해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이번에 물리학 원이 좀 쉽게 나오나 보다. 이쪽까지도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지만 그런대로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라고 선생님이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일단 먼저 7번. 가는 단색광이 이중슬릿을 지나 금속판에 도달하여 광전자를 방출시키는 실험을 나는 가의 금속판의 위치에 따라 방출된 광전자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OP는 금속판 위의 지점이다. 광전자가 나왔으니까 이건 당연히 광전 효과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런데 보니까 어때 얘들아? O하고 P에서 도달한 광전자의 개수가 O에서는 굉장히 많고 P에서는 광전자의 개수가 없어요. 자, 빛이 파동인 줄 알았는데 물질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처럼 물질 마찬가지로 역시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빛의 이중성, 물질의 이중성. 그런데 빛의 이중성, 물질의 이중성에서 바로 뭐예요? 얘는 두 개를 다 연합한 거죠. 바로 광전 효과, 빛의 입자성, 그리고 그러한 전자들이 무슨 현상 나타낸 거야? 그치, 간섭 현상. 물질의 파동의 성질, 물질파를 이야기한 거죠. 자, 어쨌거나 O 지점에서 광전자가 가장 많이 도달했으니까 O 지점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 거고, P는 도달한 광전자의 개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상쇄 간섭이 일어난 거고, 그리고 어쨌거나 광전자가 방출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광전 효과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번. 단색광의 세기를 증가한대. 단색광의 세기를 증가하면 광전 효과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단색광의 세기가 증가한다. 그 얘기는 광자의 개수가 증가하는 거고, 광자 한 개당 광전자 한 개가 방출되기 때문에 광자의 개수가 많으면 당연히 금속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개수도 많아지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그렇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에 도달하는 광전자의 개수가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 자, 그리고 또 광전 효과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금속판의 문톡 진동수가 단색광의 진동수보다 작았기 때문에 광전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겠지. 그래서 니은도 옳은 문장이고, P에서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부터 그림을 보니까 슬슬 뭔가 이제 조짐이 보이죠. 역학에 관련된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림 가는 용수철의 자석 A가 매달려 정지해 있대. 정지해 있다는 얘기는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가에서 A 아래에 다른 자석을 놓아서 용수철이 가에서보다 더 늘어나서 정지해 있대. 자, 어쨌거나 가에서도 A의 알짜 힘은 0, 나에서도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 그러면 알짜 힘이 0이 되도록 A에 작용하는 힘들을 골라내서 그 힘들의 평형 관계를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기본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뭐예요? 그치, 지구상에 있기 때문에 중력을 생각해야 되고, 자석 A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A에는 중력 mg가 작용해야 되겠죠. 그거는 가하고 나하고 공통이야. 그럼 가번에서 지구가 A를 잡아당기면 떨어져야지. 그런데 알짜 힘이 0이 되는 그 이유는 바로 뭘까? 그렇죠. 만약에 자석 위에 실이 있으면 실이 자석을 당길 텐데 실 대신에 용수철이 있으니까 용수철이 A를 당기겠지. 무슨 힘이겠어? 탄성력이죠. 탄성력은 어떻게 돼? 탄성 계소 혹은 용수철 상수 K 곱하기 늘어난 길이 X라고 하면 KX로 표현되고 mg와 탄성력 KX가 같기 때문에 A에 작용하는 알짜 힘 0이 돼서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나번을 보니까 지구가 당기는 mg가 있는데 S극하고 N극하고 마주보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그렇지. 아래에 있는 자석이 A를 당기겠지. 무슨 힘으로? 자기력으로. 자, 그런데 또 위에 용수철이 있으니까 용수철 또한 A를 잡아당기겠죠? 무슨 힘으로? 탄성력으로. 용수철 상수 곱하기 늘어난 길이를 X'이라고 하면
탄성력은 kx 프라임이고 그리고 봐도 늘어난 길이가 가번에서보다 나번에서가 더 크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얘들아? 나번을 보면 탄성력이 mg 더하기 자기력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x 프라임이 x보다도 더 커야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번, 가에서 용수철이 A를 당기는 힘과 쭉 뒤에 보니까 작용반작용이야. 작용반작용은 제3자가 개입하지 않지. 용수철이 A를 당기면 반작용은 A가 용수철을 당겨야지. 주어 목적어만 뒤집어주면 되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 나에서 A는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알자 힘은 0, 니은 옳은 문장이고요. 디귿, A가 용수철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A가 용수철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용수철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하고 똑같지. 왜? 역시 작용 반작용. 자, 그럼 이때 용수철이 A를 잡아당기는 힘 KX가 KX 프라임보다 작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4번 니은 디귿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3점 배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2점 배점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사실 이 9번 문제는 정확하게 개념을 알면 사실 빨리 풀 수 있는데 이 정확한 개념이 없으면 9번 문제에서도 시간을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했을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상황이냐면 마찰이 없고 질량이 40kg인 학생이 질량이 각각 10kg, 20kg의 물체 A, B와 함께 2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물체가 한 물체인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학생이 A와 B를 동시에 수평 방향으로 0.5초 동안 밀었더니 학생은 정지하고 A, B는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나에서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의 8배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한 물체가 지금 분열된 상황이니까 역시 뭐가 보존돼야 될까? 그쵸, 운동량이 보존돼야죠. 물체가 충돌할 때뿐만이 아니라 분열될 때도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고, 그러면 가번에서 세 물체의 운동량은 일단 세 물체를 한 물체로 간주하면 10 더하기 40 더하기 20이니까 질량은 70kg이고 속력은 2니까 분열 전 이 세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140이 되겠죠. 근데 이게 뭐여야 돼, 얘들아? 그치, 분열 후에도 똑같아야 돼. 그리고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되는 것은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야. 근데 지금 학생이 A하고 B한테 힘을 줬다고 하지만 얘네들은 한 물체였기 때문에 학생이 A, B한테 준 힘은 외부력이 아니라 내부력이죠. 따라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유지될 수가 있어요. 성립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녀석 학생은 정지했으니까 A와 B만 운동량을 가지고 있을 거고, 자, 이때 A의 운동량을 PA라고 해볼까? 그럼 방향이 왼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PA가 될 거고, B의 운동량은 A의 운동량의 8배라면서 그래서 B의 운동량은 8, A의 운동량이 8배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우변이 7A의 운동량이 될 거고, 따라서 좌변이 140이니까 A의 운동량은 얼마여야 돼? 20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A의 운동량이 20이니까 B의 운동량은 얼마여야 돼? 8배니까 160이면 되겠죠. 단위는 생략했어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물체를 미는 동안 학생이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는데, 자, 이게 출제자 선생님께서 교묘하게 주어 목적어를 바꿔놓은 케이스인데, 학생이 B로부터 받은 힘을 학생을 중심으로 구하기는 힘들어. 왜냐면 이 학생은 A, B를 밀면서 동시에 A, B로부터 힘을 받잖아. 작용, 반작용. 따라서 학생이 B로부터 받은 힘만 계산하기는 쉽지가 않죠. 학생이 정지를 했다는 얘기는 A하고 B로부터 받은 운동량 때문에 정지를 한 거지 B로부터 받은 운동량만으로 정지한 게 아니야.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뭔가 판단하기가 힘들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주어 목적 바꾸면 되죠. 작용 반작용이니까. 따라서 문제는 학생이 B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지만 바꿔치기 하면 B가 학생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시간 나와 있고 평균 힘 나와 있으니까 우리 무슨 공식을 사용하면 될까? FT죠. 충격량이지. 충격량은 뭐하고 똑같아야 돼?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똑같아야 돼. 자, 그러면 B가 받은 힘, 학생으로부터 받은 B의 평균 힘 곱하기 얼마 동안 힘 받았어요? 0.5초 동안. 자, 이것이 뭐하고 똑같으면 돼? B의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똑같으면 돼. 자, 그러면 B의 운동량은 분열 후는 160으로 구했고 분열 전에는 얼마야? B의 질량 곱하기 2 하면 분열 전 B의 운동량은 40이니까 변화량 얼마예요? 160 마이너스 40해서 120이 될 거고 따라서 B가 학생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240뉴턴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과 같은 경우에는 외부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량이 보존돼야 된다는 운동량 보존 법칙, 그리고 학생이 B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직접 구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얼른 주어 목적어를 바꿔서 B가 학생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힘,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것으로부터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대단원 2단원에 다이오드 문제가 나왔는데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또 연계 교재에서 이러한 문제를 유사한 문제를 풀어보았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퍼즐을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요. 자, PN 접합 다이오드의 특성을 알아보는 실험이고, 자, 다음과 같이 접합 다이오드 동일한 거 4개, 스위치 S1, S2, 집기 전선 AB, 그리고 또 Y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 하나이다. S1, S2를 열고 전구와 검유계를 관찰한다. 그랬더니 S1, S2를 열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A를 플러스 극이라고 하자.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끊어졌으니까 일루는 못 가고 이렇게 왔겠지. 여기도 끊어졌으니까 일로 못 가고 이렇게 왔을 거야. 자, 그런데 이때 전구의 불이 켜지지 않았다고 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두 개의 다이오드 중 한 개가 역방향이거나 혹은 둘 다 역방향이거나. 그런데 아직은 플러스 마이너스도 모르니까 이 Y의 정체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번은 일단 보류. 자, 그러면 답번으로 갈게요. 자, 답번에서는 S1만 닫은 거죠. 자, 이렇게 닫았더니 어떻게 됐어? 전구의 불이 켜졌고 그리고 전류의 방향이 C, S1 그리고 D 방향이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 A가 플러스 극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전류가 이렇게 나와서 끊어졌으니까 못 가겠죠?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여기 끊어졌잖아. 이렇게 흐른다고 했는데 끊어졌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흐를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A를 플러스 극이라고 생각하면 이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B가 플러스 극이야. 그리고 A가 마이너스 극이 되겠지. 그럼 한번 해볼게요. B에서 전류가 흘러와. 쭉 와서 일로는 끊어졌으니까 못 가고 자, 요렇게 흘러가서 요렇게 오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요 다이오드의 PN형의 위치도 파악할 수가 있죠. 자, 전류가 흘러옵니다. 순방향이 돼야만 전류가 흐를 수가 있죠. 그러면 플러스 극에 연결된 것은 P형 반도체, 그러면 위가 N형 반도체가 될 거고 전류가 흘러서 갑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요 다이오드도 순방향으로 연결돼야만 전류가 흐를 수가 있으니까요. 아래가 P 그리고 위가 N형 반도체가 되겠죠. 그래서 답번이 훌륭하게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A하고 B의 전극의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요 Y도 결정할 수가 있겠지. 자, S1을 열었을 때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요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즉 회로 쪽으로 흘러나오죠. PN. 얘는 순방향이야. 근데 뭐야? 끊어졌으니까 전류가 못 흐르고 이쪽 다이오드로만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얘는 순방향인데 전구에 불이 켜지지 않아야 돼. 즉 뭐예요? 얘가 역방향으로 연결돼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 연결된 이 Y가 P형 반도체가 되어야만 역방향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Y의 정체가 P형 반도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냈고 그게 바로 뭐예요? 보기 기억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니은은 나에서 A는
플러스 단자가 아니라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되겠죠. 그래서 니은이 틀린 것도 알 수 있고, 자 이제 라번으로 갈 텐데 보기 디귿번은 요 기억의 방향을 결정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라번을 보니까 A, B를 직류전원의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를 서로 바꾸어서 연결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귀찮지만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바꿔봐야 돼. 그래서 A가 플러스 단자의 연결, B가 마이너스 단자의 연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S1과 S2를 모두 연결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전류가 플러스 극에서 회로로 흘러나오네. 자, 이거 순방향이고 얘는 역방향이니까 흐를 수가 없죠? 자, 순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갈림길이 있어요. 요거 역방향이죠? 흐를 수가 없고 어떻게 가야 돼? 그치, 요렇게 흘러가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오면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를 바꿨지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기억번 C, S1 그리고 D가 되겠습니다. 다하고 라하고 전류의 방향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문장, 옳은 것은 기억 하나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다이오드에 관련된 문제로 그렇게 어려운 사고력을 요구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다이오드의 P형, N형 반도체의 위치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반연형 매질을 준비했고 이 문제가 딱 나오면 그치, 굴절의 법칙에 관련된 문제인데 정확하게 우리한테 숫자가 얼마냐를 요구하진 않거든요.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자, 굴절의 법칙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치, 각도를 먼저 비교하고 굴절률에 비교를 해야만 된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매질이 A, B, C니까 세 매질 A, B, C에 대한 각도와 굴절률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먼저 실험 1번을 한번 볼까요? 자, 입사각하고 굴절각 중에서 입사각이 커. 근데 입사각이 어디에 있는 매질이야? A에 있는 매질이지. 매질이 중요하다고 했어. 입사각, 굴절각의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매질 A에 있는 각이 이게 입사각이죠. 매질 B에 있는 굴절각보다 크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실험 2번에서 입사각하고 굴절각을 보니까 역시 입사각이 커. 입사각이 누구한테 있는 매질에 있는 각이야? 그치, B매질에 있는 각이고 B매질에 있는 입사각이 C매질에 있는 굴절각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벌써 어떻게 돼? A하고 B하고 B하고 C하고 각도 비교를 다 했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A, B, C 각도 순이 나오니까 자, 이 각도의 순서를 알면 무엇을 알 수 있어? 굴절률을 알 수 있죠. 각도와 그리고 굴절률의 대소관계는 반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굴절률은 누가 제일 큰 게 바로 C, B, A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요. 우리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번. 자, 기억은 입사각이 있는 매질이 C, 굴절각이 있는 매질이 A야. 이때 이 기억의 각도를 우리한테 묻는 건데 자, 보세요. C 매질에 있는 각보다 A 매질에 있는 각이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굴절각은 30도 받아도 더 커야 돼서 이렇게 아마 빛이 굴절하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럼 이때 45도보다 크냐라고 물었거든. 그러니까 뭔가 45도를 비교해야만 된다는 거지. 그럼 보세요. 세타 A에 있는 각이 45도일 때 그때 그러니까 A에 있는 각이 즉 세타 A가 45도일 때 B에 있는 각 세타 B가 30도였어. 자, 그럼 이 관계를 만족하려면 C에 있는 각은 어때야 될까? 30도보다도 더 작아야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출제한 거야? 바로 C에 있는 각이 30도라는 거야. 그럼 B에 있는 각은 30도보다도 커야 될 거고 그리고 또 A에 있는 각은 역시 더 커야만 되겠지. 그럼 보세요. 30도보다 45도가 크거든? 그런데 C하고 A는 B하고 A의 각도 차이보다 더 커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45도보다 더 커야만 되지. C하고 A의 각을 비교할 경우에는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요. 자, 니은 파장을 구하라고 하죠. 파장은 그대로 오지. 각도가 큰 A에서 파장이 가장 길고 그리고 B 그리고 C 순서가 되니까 니은은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길어야만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요. 자, 그 다음 임계각인데 45도보다 45도보다 더 크다라고 했어. 45도보다 더 크다라고 했어. 그럼 임계각의 파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45도보다 45도보다
P가 B에서 A로 진행할 때 그리고 또 C에서 A로 진행할 때의 임대각을 비교하는 건데 임계각은 두 매질의 굴절률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작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계각은 P가 B에서 A로 진행할 때가 C에서 A로 진행할 때보다 작은 것이 아니라 크죠. 굴절률 차이가 큰 C에서 A로 P가 진행할 때 임계각이 작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틀린 문장, 옳은 것은 기억,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2번은 전자기 유도 그리고 또 다이오드가 연결된 문제고 이것도 우리가 생소한 문제는 아니죠. 많이 접해봤던 문제. 자, 그림과 같이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가 연결된 솔레노이드의 중심축에 마찰이 없는 레일이 있다. ABCD는 레일 위의 점이다. A에 가만히 놓은 자석은 솔레이드를 통과하여 D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고 자석이 뒤로부터 내려와 C를 지날 때 LED에서 빛이 방출이 된대. 자, 그러면 LED에서 빛이 방출되려면 순방향으로 전압이 연결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순방향일 때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 전류가 흐르죠. 그럼 다음과 같이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솔레노이드의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솔레노이드의 전류가 앞쪽에서 뒤쪽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솔레노이드 내부에는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왼쪽 방향으로 자기장 혹은 자기력선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왼쪽에서 자기력선 나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솔레노이드를 막대 자석 취급을 할 때 왼쪽이 N극 그리고 오른쪽이 S극이 막대 자석이 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석이 다가오는데 왜 이 솔레노이드의 오른쪽이 S극이 되었을까? 그 얘기는 바로 S극이 다가오니까. 전자기 유도는 다가오는 것은 밀어내는 성질이 있잖아요. S극이 다가오니까 솔레노이드가 오른쪽이 S극이 된 거죠. 그러면 X가 바로 뭐야? X가 N극이 들어갈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A에서도 자, X가 N 그러면 상대적으로 반대쪽은 N극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기 기억 X는 N극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보기 니은 A로부터 내려온 자석이 B를 지날 때 LED에서 빛이 방출되겠느냐? 자, 그럼 어떻게 해? 그치, 자석 그대로 갖다 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솔레노이드에 누가 접근하는 거지? N극이 접근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다가오는 자석을 밀어내야 되니까 솔레노이드의 왼쪽에 N극이 돼야 되겠네?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하고 똑같아. 그럼 아까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순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서 LED에서 빛이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이죠. 그러니까 아까는 S극이 다가온 거고 지금은 N극이 다가온 거죠. 반대 방향에서. 자, 디귿.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됐잖아.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해야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문장, 기억 니은 옳은 문장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는 이것도 우리 연계교재 그리고 또 모평에서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출제될 수 있다. 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B가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 나는 AB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건데 AB 사이의 거리가 나와 있어. 이게 만약에 한 물체의 거리 시간 그래프면 기울기가 속도가 되는 건데 두 물체가 운동할 때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시간 그래프가 되면 이 기울기는 무슨 속도가 된다? 상대 속도가 된다. 상대 속도란 두 물체의 속도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충돌 전 두 물체의 상대 속도의 크기는 3분의 12가 되니까 4.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3초 때 충돌했지? 그러고 나서 점점 두 물체 사이가 멀어지네요. 이때 마찬가지로 충돌 후 두 물체의 상대 속도 역시 기울기 4분의 12니까 3m/s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가 오른쪽으로 2m/s로 운동하지 B는 왼쪽으로 얼마의 속도로 운동해야만 두 물체의 속도의 차이가 4만큼 벌어질 수 있을까? 그렇죠. B가 왼쪽으로 2m/s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충돌 후
A와 B의 상대 속도가 어떻게 돼? 그렇지. 3만큼, 두 물체의 속도의 차이가 3만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가 B가 A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A와 B의 질량비를 구하라고 한 거지. 자, 그런데 얘는 사실 계산을 좀 두 번을 해야 돼요. 자, 왜냐면 충돌 후에, 자, 충돌 후를 그리는 거야. A가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그리고 또 그치, B도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경우가 있잖아.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충돌 후 A의 속도의 크기를 주어졌어요. 1m/s. 자, 그래서 A의 속도가 1m/s야. 그럼 이때 B의 속도가 얼마가 될 거냐? 이건 어떻게 하면 돼? 운동량 보전 법칙으로 계산하면 되죠. 그럼 충돌 전 A하고 B의 운동량의 합은 A의 질량 모르니까 MA 곱하기 2. 자, 그리고 B의 운동량은 MB 곱하기 반대 방향이니까 왼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4 붙였고 2. 자, 이것이 충돌 후 A의 운동량, A 질량 곱하기 1, 그리고 B의 운동량, B의 질량 곱하기 충돌 후 B의 속도를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자, 그런데 힌트가 있지? 바로 뭐였어? 두 물체의 상대 속도가 3인 거야. 그러면 B가 A보다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 충돌 후 B의 속도는 그렇죠. 4m/s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A하고 B의 관계식을 구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구해보시고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구하면 A와 B의 질량비가 얼마가 나오냐면 6대 1이 나와. 그러면 A의 운동량이 얼마냐? 충돌 후 A의 운동량이 6 곱하기 1 하니까 A의 운동량은 6, B의 운동량은 4 곱하기 1 하니까 얼마야? 4야. 근데 뭐라고 됐냐면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가 B가 A보다 크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나왔어? B가 A보다 충돌 후 운동량이 작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충돌 후 어떻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지? 그치, 충돌하고 나서 A가 왼쪽 방향으로 운동하는 거지. 자, 그리고 B는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하는 거고. 그럼 이때 두 물체의 속도의 차이, 상대 속도의 크기가 3이 된다는 얘기는 A가 왼쪽으로 1m/s 운동할 때 B는 오른쪽으로 2m/s의 속도로 운동하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운동량 보전의 법칙을 또 사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충돌 전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의 합이 충돌 후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 자, 이렇게 해서 A하고 B의 질량비를 구하면 A와 B의 질량비가 얼마나 나오느냐? 4대 3이 나와요. 그러면 충돌 후 A의 운동량과 충돌 후 B의 운동량을 구하면 A의 질량 그대로 4라고 할게요. 4 곱하기 충돌 후, 이거 봐야겠지? 크기만 구하는 거니까 A의 속도의 크기 1, 그리고 B의 질량 3, 그리고 충돌 후 B의 속도 2. 그래서 얼마? 4대 6. 문제의 조건에 맞죠. 충돌 후 B의 운동량의 크기가 A의 운동량의 크기보다 같다. 그래서 A와 B의 질량비는 몇 대면 4대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과 같은 물체는 두 물체 사이에 거리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기울기가 상대 속도고 상대 속도는 두 물체의 속도의 차이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되고, 그리고 또 두 물체가 충돌한 후 물체의 운동할 수 있는 가지의 수 두 가지, 이걸 가지고 각각 두 번을 계산을 해야만 되죠. 근데 이렇게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이걸 먼저 생각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시간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은 특수 상대성 이론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플러스 X 방향으로 광속에 가까운 V로 등속도 운동하고, 중요한 것은 B의 관성계에서, 즉 B가 관찰할 때 광원으로부터 각각 P, Q, R을 향해 마이너스 X 플러스 Y 방향으로 동시에 방출됐다고 합니다.
표는 A, B의 관성계에서 각각의 경로에 따라 빛이 진행하는 데 걸린 시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자, 그랬더니 일단 우리 B의 관성계, 왜냐면 사건이 B에서 일어났으니까요. 광원에서 Q까지, 광원에서 R까지 진행하는 데 걸린 시간이 T2야. 그러니까 광원에서 Q, 광원에서 R까지의 거리는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광원에서 Q까지 빛이 진행하는데 A에서 관찰한 것과 B에서 관찰한 것과 시간을 비교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B는 자기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니까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도달하는 경로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A가 관찰할 경우에는 빛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동안 우주선도 어떻게 되지? 그치, 우주선도 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A가 볼 때는 P가 여기 와 있고 광원도 여기 와 있고 그리고 Q도 여기 와 있겠지. 그럼 어떻게 돼? A가 볼 때는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그렇지 이만큼을 가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A가 관찰한 시간 T1이라고 하는 거고 노란색으로 그린 것이 바로 B가 관찰한 시간 T2가 되는 거야. 시간을 비교하면 어떻게 돼? T1이 T2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억번 어쨌거나 기억을 했다는 것은 보기에서 물을 테니까 이번에는 광원에서 P까지 빛이 도달하는 경로를 보는 거거든. 자, 그러면 B가 볼 때 어떻게 돼? 광원에서 P까지 이만큼 가야 되잖아, 빛이. 그런데 A가 볼 때는 어때요? A가 볼 때는 광원에서 빛이 왼쪽으로 진행하는데 P가 다가오잖아. 그치? 요만큼만 가면 되는 거야. 그때 걸린 시간이 얼마야? T1이라는 거야. 그럼 눈으로 보세요. 광원에서 P까지 노란색으로 진행하는 B가 관찰한 시간이 붉은색으로 광원에서 여기 P까지 이동한 A가 관찰한 시간보다 더 커야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기억은 T1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T1이 T2보다 크니까 당연히 이 기억은 T2보다도 커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그리고 우리 보기로 한번 갈까요? 기억번 A가 Q를 이거 선생님이 16번 보기를 읽었네요. 미안. 자, 14번의 보기 기억번 기억은 T1보다 커야 되죠. 틀린 문장이고요. 니은은 T2보다 크다인데 자, 요 니은은 광원에서 빛이 R까지 가는 거거든. 자, 그러면 B가 관찰할 때는 자기는 정지해 있고 다 정지했다고 생각하니까 수직으로 빛이 R까지 갈 텐데 A가 볼 때는 어때?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R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했겠지. 그럼 어떻게 돼?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R에 도달하려면 대각선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이 T2보다 더 커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기 니은은 옳은 문장. 자, 디귿번 B의 관성계에서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ECT2보다 크다인데 자, 보세요.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보니까 T2 더하기 T2보다 더 큰 값이야. 그러면 이 T2보다 큰 값이고 거기다가 빛의 속도를 곱하면 그것이 PQ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보기 디귿 B의 관성계에서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ECT2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옳은 문장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번도 2점 배점 나와 있지만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충분히 3점 배점의 난이도를 갖는 쉽지는 않았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T1, T2를 비교할 수 있어야만 이 문제의 보기 제시문의 OX를 다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1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5번부터 이제 정말 정량적 계산 문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5번. 물체 ABC를 실 PQ로 연결하여 C를 손으로 잡아 정지시킨 모습을 나타냈다. C를 가만히 놓으면 B는 가속도의 크기 A로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후 실 P를 끊었는데도 B는 가속도의 크기 A로 등 가속도 운동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보기를 보니까요.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비교해야 되고 그리고 또 B의 가속도 A가 구체적으로 숫자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일단 요거 니은번부터 계산해야 되겠다. A를 먼저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만 할 텐데 자, 그럼 먼저
실이 끊어지지 않으면 세 물체가 함께 운동하잖아. 근데 실이 끊어지면 두 물체가 함께 운동하니까 실이 끊어지고 난 이후가 더 간단해 보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실 P가 끊어지고 났을 때, 즉 B하고 C만 있을 때 가속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B의 가속도가 A니까 C의 가속도도 A가 될 거고, 자, 그럼 이때 C에 작용하는 힘은 빗면 아래 방향 힘, 그리고 B에 작용하는 힘도 빗면 아래 방향의 힘이 될 텐데, 빗면 아래 방향의 힘은 뭐라고 그랬지, 얘들아? mg 사인 세타라고 했어요. 그러면 질량이 B보다 C가 더 크고, 그리고 빗면의 기울기도 C가 B보다 더 급하죠. 따라서 C의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B의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보다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B에 작용하는 가속도의 방향은 실이 끊어졌을 때, 그렇죠, 끊어진 후라고 할게요. 빗면 윗방향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가속도는 A하고 B를 한 물체로 간주해. 그럼 3m인 거고, 그리고 C 빗면 작용하는 힘을 모르니까 FC라고 할게요. 그리고 B에 작용하는 빗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FB라고 하면 이 관계식이 A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끊어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A하고 B하고 C가 모두 함께 운동했을 때. 자, 이때는 한번 볼까, 얘들아? 자, 이 경우는 C 있고 B 있지.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 오, 그렇지. 여기 완전히 엄청나게 강한 힘 3mg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자, 요렇게 C는 빗면 아래 방향으로, 그리고 A하고 B는 같은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실이 끊어지기 전에 B에 작용하는 가속도의 방향은 맞았어요. 바로 이 A 때문에 빗면 아래 방향이 되는 거죠. 크기는 똑같이 A인 거고, 그럼 다시 실이 끊어지기 전 A, B, C 모두 가속도의 크기는 A일 거고, 세 물체를 한 물체로 간주해야만 되는 거니까 전체 질량은 6m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쪽 방향의 힘이 크죠. 3mg, A에 작용하는 중력, 그리고 B의 빗면에 작용하는 힘에서 C의 빗면에 작용하는 힘을 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 FB하고 FC가 있고 FC하고 FB가 있잖아. 그러니까 FB-FC는 이거 이항하면 3mA고, 그리고 요거 위치를 바꿨으니까 마이너스 3mA가 되겠네. 그러면 이 마이너스 3mA를 어떻게 할까? 그치,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A는 3분의 1 G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기 니은은 옳은 문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구하는 것도 정말 쉬운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또 물어보죠. 기억번. 실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끊어지기 전, 그리고 P를 끄는 후 하고 비교하는 건데, 자, 보기 기억번 설명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우리가 또 정량적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보세요. 자, B는 실이 끊어지기 전, 실 Q가 당기는 힘, 그리고 B의 빗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그리고 실 Q가 당기는 힘, 이것을 계산한 것이 M 곱하기 A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끊어지기 전 한번 요 B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그런데 실 P가 B를 당기는 힘을 계산하려면 이 실 P가, 그치, A를 당기는 힘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두 힘은 똑같으니까. 그럼 우리 가속도 A가 얼마였었지? 3분의 1 G였어. 그럼 B의 가속도하고 A의 가속도 똑같으니까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어떻게 돼? A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A 대신에 3분의 1 G를 집어넣으면 A의 알짜 힘은 아래 방향으로 mg가 되는 거죠. 그러면 중력이 3mg가 작용하는데 A의 알짜 힘이 아래 방향으로 mg라는 것은 실 P가 A를 윗방향으로 2mg로 당긴다는 거고, 같은 실이니까 이 실은 B를 역시 2mg로 당겨야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B의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FB라고 했고, 그럼 이제 실이 끊어지기 전 우리가 B를 한번 살펴보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바로 뭐야? 2mg에다가 B의 빗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고, 여기서 실 Q가 당기는 힘을 뺀 것이 바로 뭐예요? B에 작용하는 알짜 힘, B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A 대신에 3분의
G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실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EmG 플러스 FB 마이너스 3분의 mg가 되겠죠. 자, 그런데 또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실이 끊어진 후를 계산해야 돼. 근데 실이 끊어지고 나면 이제 이 B에 작용하는 힘은 실 P가 작용하는 힘은 없어진 거잖아. 자, 그러니까 B에 작용하는 힘은 실 Q가 당기는 힘, B의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따라서 실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프라임을 붙여줄게요. 여기서 B의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뺀 것이 바로 역시 질량 m인 물체의 가속도 3분의 g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3분의 mg가 돼야만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 실이 끊어진 후 실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F B 더하기 3분의 mg가 돼서 요 계산 결과 비교하면 실이 끊어지기 전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실이 끊어진 후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이 아니라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니은도 쉽지 않고 기억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심지어 디귿도 쉽지가 않아. 그리고 보기 구성을 보면 그 선지의 구성을 보면 기역 니은도 있고 기역 니은 디귿도 있어요. 그래서 또 디귿까지 완벽하게 해야만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정답을 체크할 수 있는 건데, 자, 보기 디귿번. P를 끊기 전까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와 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합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지금 세 물체가 함께 운동하는데 작용하는 힘이 중력밖에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겠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얘기는 감소하는 에너지가 있으면 증가하는 에너지도 있다라는 거고, 그럼 감소하는 에너지를 한번 찾아봐. 자, 누가 감소할까? 일단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하지, C는 위로 올라가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하지, 그리고 정지했다가 ABC가 운동하니까 ABC의 운동 에너지는 모두 증가한단 말이야. 그럼 감소하는 게 누구라고? 그렇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인데 A가 H만큼 내려왔다고 하자. 그러면 A가 H만큼 내려오면 B가 빗면을 H만큼 내려올 테니까 B가 수직거리로 내려오는 높이는 H보다 작겠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H는 수직 높이니까. 자, 그러면 A가 H만큼 내려오면 C도 빗면을 따라 H만큼 올라가야 할 텐데, 근데 마찬가지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수직 높이를 따져주니까 C가 올라간 높이 HC는 H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렇지만 빗면의 기울기를 볼 때 HB보다는 HC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걸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이 빗면의 기울기를 갖고 HB와 HC의 높이 비교를 할 수 있어야만 돼요. 자, 그러면 감소한 에너지가 뭐라고?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3mgh, 그리고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감소했죠. A가 아니고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b. 자, 이렇게 감소한 것이 뭘로 가야 돼? 그치, 운동 에너지. 따라서 A와 B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또 C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잖아. 그러면 증가한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EmgHC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비교할 때 mghb보다 EmgHC가 더 어떤 값이다? 더 큰 값이다. 자, 문제에서 뭘 물었어요?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와 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합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숫자를 비교할 때 얘가 훨씬 더 작잖아. 얘는 더 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B와 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합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정답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15번은 보기,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가 다 쉽지 않은 문제가 되겠어요. 자,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A하고 B 두 자동차가 함께 운동하고 있는데요. 자, A는 쭉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고 B는 P하고 Q에서 등 가속도 운동, 그리고 Q에서 R까지 등속도 운동, 그리고 또 R에서 S까지 역시 등 가속도 운동인데 이때 PQ, RS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건이 있죠. 바로 A가 P를 통과할 때 B는 정지에 있었고 그리고 A하고 B가 동시에 R 통과하고 그러니까 걸린 시간이 똑같다라는 거죠. P에서 R까지 그리고 또 R에서 S까지도 A하고 B가 동시에 통과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그림은 간단한데 결코 또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무엇에서 힌트를 찾을 거냐면 LLL이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는데 만약에 P에서 R까지 A, B가 동시에 도달한다라는 조건 하나만 본다고 하면 구태여 이렇게 P에서 Q까지, Q에서 R까지 똑같은 거리라고 힌트를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나와 있을까? 보세요. B가 이동한 거리가 같다라는 것을 사용하라는 거지. 근데 PQ에서는 뭐예요? PQ에서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어. 처음에 정지. 그러면 이동한 거리 L은 가속도를 A라고 할까요? 2분의 1 A. 그리고 P에서 Q까지 B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TQ라고 할게요. 그럼 TQ의 제곱이 되겠지. 자, 그리고 또 요 Q에서 R까지 또 이동한 거리 L을 가지고 공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에서 처음 속도가 0일 때 나중 속도는 AT잖아. 가속도 곱하기 시간. 그러면 B가 Q를 통과할 때의 속도는 그때 V'이라고 할까요? 얼마가 되는 거야? 가속도 A에다가 그치 T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곱해주면 바로 이게 Q를 통과할 때의 B의 속도가 되는 거고 등속도니까 R을 통과할 때의 속도도 얼마가 될까? 그치 그대로 A, T, Q가 되겠죠. 속도가. 자, 그런데 요 구간에서 또 하나씩을 써볼게요. 자, 이동거리가 L이야. 근데 등속도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등속도 운동할 경우에는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되는 건데 속도가 얼마라고? ATQ야. 그리고 걸린 시간은 A가 혹은 B가 P에서부터 R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이 전체를 T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여기 Q에서부터 R까지 B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가 될까? T-TQ가 되겠죠.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어때? L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 두 식을 같게 놓아야만 되겠지. 그러면 A 주어질 거니까 두 식으로부터 B가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나오는데 그 시간이 얼마가 나오느냐? 3분의 2T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 T라고 하는 것은 L과 V로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T는 어떻게 구해? A가 이동한 거리 2L을 A의 속력 V로 나눠준 값과 같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보기 기억번 A가 Q를 지나는 순간 속력은 B하고 A하고 비교하는 건데 요거는 공식을 사용한다기보다 생각해봐. A는 쭉 와야 되는 거고 같은 속도로 B는 정지했다가 등가속도 운동해서 등속도 운동해서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 2L만큼 이동하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Q에서의 속력은 이 B의 속도가 A의 속도인 V보다 더 큰 값을 가져야만 돼요.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 니은은 B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바로 TQ를 물어본 거야. 그런데 보니까 T 대신에 V하고 L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T를 V하고 L로 바꿔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T가 뭐였어 얘들아? V분의 2L이었지. 계산하면 얼마예요? 3V분의 4L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번. B의 가속도의 크기를 PQ에서와 RS에서 하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얘는 또 무엇을 갖고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될까? 그렇지. PQ까지의 거리가 L이고 R에서 S까지의 거리가 L이야. 이동거리가 똑같아. 자, 그리고 시간은
P에서부터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3분의 2t 요것도 대입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걸릴까요? 그치, 얘는 B도 R하고 S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나 A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나 똑같으니까 2L 이동하는데 V분의 L만큼 시간이 걸렸으면 바로 L만큼 이동하는 데는 그 절반인 V분의 L만큼 시간이 걸렸겠지. B도 마찬가지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 또다시 그쵸,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동거리 구하는 공식을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B가 P에서부터 Q까지 갈 때 이동거리는 자 얼마예요? 2분의 그냥 L 쓸까? 자, L은 우리 했잖아. 2분의 1 A TQ의 제곱인데 TQ가 뭐였어? 3분의 2T의 제곱 따라서 9분의 4T의 제곱이죠. 자, 그럼 이제 PQ는 했으니까 뭘 구하면 돼? R에서부터 S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하면 돼. 자, 그러면 이동한 거리는 L인 거고 구분을 좀 할게요. 처음 속도 가지고 있잖아. 얼마야? 그치, ATQ야. 처음 속도 V0 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V0 대신에 ATQ인데 TQ가 뭐라고 얘들아? 3분의 2T. 자, 이게 바로 뭐였어요? ATQ 바로 처음 속도 V0야. R을 통과할 때 여기에다가 V0T 즉 R부터 S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우리 무엇으로 놨지? 무엇으로 놓아야 되지? V분의 2L을 T로 놨으니까 V분의 L은 2분의 T로 놓아야만 되겠죠? 그럼 다시 이동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와보면 처음 속도 곱하기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2분의 T. 자, 여기에다가 더하기 또 뭐 해줘야 돼? 2분의 1 R에서부터 S까지의 가속도 모르니까 그 가속도를 A'이라고 하고 2분의 1 A'에 2분의 T의 제곱을 해줘야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얘들아? 그리고 나서 L하고 좌변이 똑같으니까 이 동식을 우변을 이퀄로 해 놓으면 A와 A'의 값을 비교할 수 있는데 A'과 A의 부호가 반대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겠어? P에서 Q까지는 오른쪽 방향의 가속도였다면 R에서 S는 왼쪽 방향의 가속도였다는 거고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만 비교했으니까 부호는 날려버리고 여러분들이 가속도의 크기만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면 B의 가속도의 크기는 P와 Q 사이에서가 R과 S 사이에서보다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값이 나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그 관계식을 알 수 있어요. 자,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 연력학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연력학은 그동안 준비도 많이 했고 이제 어려운 문제 풀었으니까 쉬운 문제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또 이 연력학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프를 보면 우린 여태까지 무슨 그래프를 다루었지? 압력 부피 그래프. 압력 부피 그래프를 가져야만 그 면적이 1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무슨 그래프야? 부피와 절대 온도 그래프로 주어져 있어요. 자, 어찌됐건 간에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를 잘 이 그림에다가 적용을 해보고 보기 제시문에서 무엇을 묻는지 먼저 본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해볼게요. 열기관이고 일정량의 이산기체 상태가 A, B, C,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부피와 절대온도를 나타낸 거다. A, B 과정에서는 기체의 압력이 P0로 일정하대. 즉 무슨 과정이야? 등압 과정이야.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등압 과정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압력이 P0라고 하는 걸 알려줬어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부피하고 절대 온도가 숫자로 나와 있어. 그럼 얘는 계산을 하란 얘기야. 그러면 우리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온도에 비례하는데 근데 이거 그냥 계산일 경우에는 PV는 T로 계산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등압 과정이고 압력 P0는 자 이때 A의 부피가 얼마야? V0. 그리고 그때 온도 얼마예요? T0야. 이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럼 B 한번 해볼까요? 자, B의 압력도 P0여야 돼. 자, 그리고 아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위에 잘 써놓고 PV는 T지. 아유, 큰일 날 뻔. 자, 압력 P0에다가 A의 부피 V0를 곱한 것이 온도 T0 나와야 되고 B도 한번 검토해 볼까요? B의 압력 역시 P0,
B의 부피 얼마? 3V0. 그러니까 절대 온도 B 얼마 나왔어? 3T0. 따라서 P0 곱하기 D0가 T0의 값을 갖는다는 식을 하나 꺼내야만 돼요. 자, 그리고 더 해볼게.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체가 열량을 흡수한다고 해. 얼마만큼? Q1만큼. 그리고 또 B하고 C 과정 볼게요. B하고 C 과정에서는 기체가 열을 방출한대. 얼마만큼? 그렇지. Q2만큼. 그리고 보니까 기억번 AB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 내부 에너지가 다른 말로 하면 온도잖아. 그럼 A하고 B하고 보세요. 온도 증가했지?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증가해서 기억번은 정말 쉽게 옳은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니은번 열 기관의 열 효율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열 효율은 흡수한 열량에서 방출된 열량을 뺀 것만큼이죠. 그게 바로 열 기관이 한 1이 될 테니까. 그럼 문제는 A, B, B, C 과정은 알았는데 C, A 과정에서 이 열기관이 열을 흡수하는지 방출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구해줘야 돼. 그러면 열역학 제1법칙을 사용을 해서 C, A 과정에서 만약 기체가 열을 흡수하면 외부에 일하고 그리고 내부 에너지는 증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부피가 어떻게 됐어, 얘들아? 부피가 일단 줄었어. 그럼 뭐야? 일 받은 거죠. 자, 그리고 온도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온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 변화도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Q가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돼. Q가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CA 과정에서도 방출되는 열량이 있다는 거고, 우리 그것을 Q3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열 기관의 열 효율은 흡수한 열량 Q1분의 기체가 한 1인데 기체가 한 1 분자에 와야 되는데 기체가 한 1은 흡수한 거에서 방출된 것을 뺀 것만큼이죠. 이렇게. 따라서 어떻게 돼요? 열기관의 열 효율은 Q1분의 Q1 마이너스 Q2보다 작아져야 되죠. 왜냐하면 Q3도 똑 빼줘야만 되니까.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니은이 이렇게 보면은 어려운 게 아닌데 보기 제시문의 텍스트만 보면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의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 거는 D급번 같아요. 기체가 한 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은 3분의 2 P0 V0보다 크다. 뭔가 P0 V0가 쓰인다는 건 알겠지. 근데 3분의 2가 왜 붙었을까? 자, 요것을 우리가 풀어내기 위해서는 기체가 한 일이나 받은 일을 계산하려면 우리 무슨 그래프가 필요해? 바로 압력 부피 그래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압력 부피 그래프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정말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진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A의 압력이 얼마였었어? 우리 A에서 B는 등압이고 그때 압력을 P0라고 그랬죠. 그래서 A의 압력을 P0라고 하고, 자, 이때 A. 그러면서 A의 부피가 얼마였어요? V0였어요. 자, 이렇게. 그럼 됐지. 부피 온도 그래프를 압력 부피 그래프로 바꾼 거야. 자, 그러면서 B 한번 볼게요. B는 뭐야? 등압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P0가 유지되는 거지. 자, 그러면서 부피도 3V0로 증가했네요. 생각보다 좀 쉽게 압력 부피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하고 C하고 보는 거지. B하고 C는 무슨 그래프야? 부피가 일정해. 그러면서 온도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일단 부피가 일정한 거고 온도가 감소했는데 우리 이거 압력 부피 그래프니까 그대로 부피 감소하는 거 그려주면 되겠네, 이렇게. 그럼 여기가 C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들 요식 있었지? P0, V0는 T0인 것을. 그럼 이때 C의 압력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 자, C의 압력 얼마인지 모르고요. C의 부피가 얼마예요? 3V0야. 자, 이것이 온도 얼마라는 거지? C의 온도 T0. 따라서 C의 압력은 얼마여야 돼? 3분의 P0여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C의 압력이 3분의 P0예요. 그럼 이제 C에서 A 과정으로 가는 것만 계산해 주면 되는데 CA 과정을 보면 무슨 과정이야? 온도가 일정한 등온 과정이죠.
등원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어떻게 그려지죠? 등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럼 결국 뭐예요? A에서 B로 기체가 변할 때는 외부에 1 해주고 C에서 A까지는 요만큼 기체가 외부로부터 1 받고, 그러니까 한 번 순환하는 동안 기체가 한 1은 요 부채꼴의 넓이가 되는데, 부채꼴의 넓이를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삼각형의 넓이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냐? 2분의 1 곱하기 가로 2V0 곱하기 세로 3분의 2P0. 계산하면 얼마예요? 3분의 2 P0 V0가 삼각형의 면적이고, 따라서 요만큼의 면적이 더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보기 디귿 기체가 한 번 순환하는 동안 한 1은 3분의 2 P0 V0보다는 커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역, 니은까지는 어찌어찌 쉽진 않아요. 하더라도 디귿번까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는 정말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8번은 세 개의 직선 도선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세 개의 직선 도선에 의한 합성 자기장인데, 이것도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서 정말 우리가 30분 동안에 20문항을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시간의 조급함까지 고려하면서 18번을 잘 풀 수 있었을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19번하고 20번이 18번보다는 훨씬 더 시간을 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A에는 전류의 방향, 전류의 색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C에는 방향은 나와 있지 않지만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3I0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B는 전류의 세기도 전류의 방향도 표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어진 조건은 P에서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0래요. 그러면 B0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는 거리 ED분의 상수는 생략했어요. 그리고 전류의 색이 I0, ED분의 I0 값이 B0이다 라는 것을 준 거죠. 그리고 주어 있는 조건, P하고 Q에서의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P에서의 토탈 자기장의 세기는 B0이고, 자, 이것이 A와 그리고 B와 그리고 C의 자기장을 합한 것만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P의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무슨 방향?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P하고 Q에서는 자기장의 세기만 나와 있지 자기장의 방향까지는 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Q에 한번 볼게요. 자, Q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3B0이고, 이거 역시 A의 자기장과 B의 자기장과 C의 자기장의 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일단 Q부터 한번 볼 텐데, 자, Q의 자기장이 만약에 나오는 방향으로 3B0이다. 자, 나오는 방향의 방향을 플러스로 놓아도 되고, 그럼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은 마이너스로 놓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고 그 크기가 B0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 B하고 C의 자기장의 합이 나오는 방향으로 2B0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 뭘 알 수 있냐면,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알 수 없지만 P까지 그리고 Q까지 거리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Q에서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ED분의 3I0가 되겠죠. 그러면 ED분의 I0가 B0니까 Q에서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이다? 3B0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3B0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 C에 의한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라고 하면, 토탈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3B0가 되려면 B에 의한 자기장이 얼마여야만 된다는 거죠. 아, 그런데 잠깐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 B0였으니까 Q에서는, 그치, 거리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Q에서는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방향은 나오는 방향, 그 세기는 2B0. 따라서 토탈 Q에서의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3B0가 되려면 B의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2B 제로면 되겠죠. 근데 혹은 Q에서의 ABC의 합성 자기장의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고 그리고 만약에 크기가 3B 제로라고 한다면 근데 만약 이때 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일 수도 있잖아.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지? 이 경우에는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 역시 그치 들어가는 방향으로 2B 제로여야만 이 경우도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P에서 Q로 위치가 바뀔 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A에 의한 자기장은 커지지. 그런데 B에 의한 자기장은 어떻게 돼? P에서 Q로 가면 B에 의한 자기장은 작아져요. 그리고 C에 의한 자기장은 또 어떻게 되지? P에서보다 Q에서가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와 같은 조건을 우리가 다 감안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P점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B제로이고 P점에서 B에 의한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얼마가 되느냐면 마이너스 4B제로. 왜냐면 Q에서 B의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2B제로니까 P에서는 B에서 B 그래프로부터 가까워졌으니까 그 2배만큼이 되겠죠. 그리고 C에 의한 자기장은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고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P에서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2B0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기까지 생각해야 되는 변수들이 많았던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기억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A에 의한 전류의 세기보다 4배여야 되고 P에서 자, 그러면서 거리는 A에서 P까지가 2D 그리고 B에서부터는 D 따라서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이 I0여야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 자, 그리고 또 P 지점에 C에 의해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면 C에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만 되고 그리고 디귿번 Q에서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어느 방향이냐? 이와 같은 P에서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면 Q에서도 역시 나오는 방향으로 3B0의 자기장의 세기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은 이렇게 선생님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정리가 되기까지는 좀 생각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자, 19번은요. 18번은 합성 자기장에 관련된 문제였다면 19번은 합성 전기력에 관련된 문제이고 항상 6구 모평에서도 19번이 합성 전기력에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그 경우는 보통 3개의 전화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A, B, C, D 4개에다가 무려 P라고 하는 전화가 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근데 이외로 이 문제는 생각보다는 좀 빨리 풀리는 문제 같아요. 그림과 같이 X축상에 점전화 AD를 고정하고 양전화인 점전화 플러스 P를 옮기면서 고정을 할 거예요. AB는 같은 음전화 스몰 q라고 할게요. 그리고 C하고 D는 전화량이 같은 양전화니까 얘는 대문자 Q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나는 P의 위치 X가 0부터 5D 구간에서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P는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으니까 양전화 플러스 1쿨롱이라고 계산하면 쉽겠죠.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쫙 보세요. 쫙 봤는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지. 바로 뭐야? 그치. P가 이 뒤에 있을 때 P가 받는 전기력이 0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 키 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P를 이제 이 뒤에다가 옮겨놔봐. 자, 여기에 이제 P가 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A는 P를 당기겠죠. B도 P를 당기겠지. C는 P를 밀어내겠지. 자, 그리고 D 역시도 P를 밀어내겠지. 그러니까 무려 왼쪽으로 작용하는 전기력이 3개, 그리고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B에 의한 전기력이 1개. 이 크기가 같다라고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A하고 P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라고 하면 쿨롱 상수 R제곱분의 Q1 곱하기 Q2니까 먼저 A하고 P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거리가 2D만큼 따라서 얼마? 제곱하면 4D의 제곱. 귀찮으면 D제곱은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A의 전하량 모르니까 스몰 q, P의 전하량은 1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또 있잖아. C하고 P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떨어져 있는 거리가 3D. 그럼 계산하면 9D의 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이때 C가 갖고 있는 전하량은 라지 Q, P의 전하량은 1. 자, 여기에다가 D에 의한 전기력도 더해줘야 되겠죠. 2D하고 8D니까 떨어져 있는 거리는 6D. 제곱하면 36D의 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Q 곱하기 1이 될 거야. 이게 무려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전기력. 그럼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전기력은 P하고 B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 D니까 D제곱, 그리고 B의 전하량 Q, 그리고 P의 전하량 1. 그래서 만족하면 되겠죠, 이 식을.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식을 풀어보면 전하가 띄고 있는 전하량이 양 전하가 띄고 있는 전하량의 27분의 5Q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기 니은 전하량의 크기는, 자, 이게 바로 A죠? 이게 바로 C예요. A가 C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X 이퀄 D에서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는 이제 얘를 대입해서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Q 대신에, 스몰 q 대신에 뭘 대입해? 27분의 5Q. 자, 얘도 27분의 5Q를 대입하고, 그리고 P가 어디에 있을 때래요? P가 지금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D에 있을 때. 그럼 마찬가지로 A가 P를 당길 거고, 그리고 B는 P를 당길 거고, C는 A 밀 거고, D도 A 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P가 D에 있을 때 A와 C와 그리고 D의 전기력을 계산하고, 그리고 B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계산을 해보면 X 이퀄 D에서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세 전하에 의한 전기력이 B 전하 한 개에 의한 전기력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이너스 X 방향, 기억도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옳은 문장이고요. 자, 마지막 디귿번. X 이퀄 5D에서 6D 사이인 구간에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는 위치가 있다. 자, 보기 디귿번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금 판서 내용을 지우고 깨끗한 상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디귿번을 판단하는 것, 이 디귿번 때문에 19번이 소위 난이도가 높은 킬러 문항이 되는 건데, 자, 먼저 우리 A하고 B 두 전하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A하고 B하고 동일한 전하량이고 마이너스 전하니까 P가 A, B 1.5D인 지점에서, X 이퀄 1.5D인 지점에서 P가 받는 전기력이 0이 되겠죠. 만약 A하고 B가 있다면, 자, A는 P를 어떻게 할 거고, P가 플러스 전하니까 당길 거고, 그리고 B도 P를 당길 거잖아. 1.5D에서 A하고 B만 있다면. 그런데 실제로는 A하고 B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 C하고 D가 있죠. C하고 D가 P를 어떻게 해? 또 밀어내겠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1.5D인 곳에서 F가 0인 지점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전기력이 0인 지점이 우리 어디에 있었지? X 이퀄 2D인 지점에 있었잖아.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X 이퀄 0이 되려면 어때야 돼, 얘들아? 그치? 얘네들이 밀어내는 이 힘 때문에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전기력이 더 증가해야만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 이 힘이 바로 뭐야? B가 P를 당기는 힘이니까 이 힘이 강해지려면 P가 1.5D 위치에서보다 오른쪽으로, 즉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동해야 되고, 실제로는 F 이퀄 0인 지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2D에 있다는 거지. 그래프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바로 1.5D인 곳에서부터 0.5D만큼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동한 곳에 바로 P가 받는 전기력이 0인 지점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C하고 D하고 한번 보는 거지.
A하고 B하고 3D만큼 떨어져 있고 C하고 D도 3D만큼 떨어져 있고 C하고 D 또한 전하량이 똑같으니까 대칭인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C하고 D만 있다고 쳐봐. 그러면 P가 플러스 전하인 P가 X 이퀄 6.5D인 곳에 있을 때 C는 P를 밀어내고 D도 P를 밀어내니까 바로 F가 0이 될 수 있잖아요. P가 받는 전기력이 0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C하고 D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 A하고 B가 있어. A하고 B가 바로 이 양전하인 P를 또 어떻게 해? 당기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6.5D인 곳에는 P가 받는 전기력이 0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전기력이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요 힘이 강해져야 되잖아. 그럼 이 힘이 증가하려면 이 힘이 누구야? C가 P를 밀어내는 힘이죠. 어때야 돼? 그치. 바로 P가 6.5D보다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이동한 지점에서 P가 받는 전기력이 0인 곳이 있다는 거고 따라서 X는 일단 6.5D보다는 작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이동할 거냐? 그 비교는 또 얘하고 하는 거야. A하고 B가 있을 때 CD 때문에 0.5D만큼 이동해서 전기력이 0이 됐지. 자, 그러면 얘들은 마찬가지로 AB 때문에 이동하는 건데 그런데 AB의 전하량이 CD의 전하량보다 어때요? 작아요. 그러니까 0.5D보다는 덜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6.5D에서 0.5D만큼 갔다고 하면 그게 바로 6D인 곳인데 0.5D만큼은 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AB의 전하량이 아까 P가 여기 있었을 때 CD의 전하량보다 작기 때문에 따라서 P의 전기력이 0인 곳은 보기 디귿 5D에서 6D 사이가 아니고 6D에서 6.5D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문장이고요. 기역, 니은만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번의 보기 디귿번은 우리가 수치를 넣어서 계산하기에는 너무나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개념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개념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X 이퀄 2D에서 전기력이 0이 된다는 것이 우리 전하량 A하고 C하고 비교하는 그뿐만이 아니고 디귿번에서도 가장 키워드, 제일 중요한 힌트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자, 우리 6구 모평 20번 문제도 바로 이와 같은 역학적 에너지의 보전 그리고 혹은 마찰 구간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비보전 그리고 연계 교재에서도 역학적 에너지의 보전과 마찰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비보전 등을 우리가 좀 다뤄봤기 때문에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 20번 문제는 킬러 문제 중에서도 역대 킬러 문제 중에서도 선생님은 좀 수월하게 풀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문제 상황부터 한번 보면 자, 높이가 HA인 평면의 물체 A를 용수철의 원래 길이에서 D만큼 압축시키고 가만히 놓았고 물체 B는 9H인 곳에서 가만히 놓았고 그러니까 B는 정지했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A하고 B는 수평면에서 서로 같은 속력으로 충돌한데 같은 속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겠고 자, 충돌하니까 어떻게 해? 충돌한 이후에 다시 이제 문제 내용을 보면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 거니까 아, 충돌 과정에서는 운동량 보전 법칙을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해야만 되겠죠. 자, 이렇게 돼서 충돌 이후 A는 다시 HA만큼 올라가서 용수철을 ED만큼 압축시키고 속력이 0이 되고 B는 H만큼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간을 올라갈 때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내려갈 때와 같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일단 이거 딱 보면 자, B는 정지해서 내려왔고 나에서는 운동하면서 정지할 텐데 이때 B의 속력을 우리가 V라고 한번 놓자. V. 자, 그러면 나의 수평면에서 B의 질량은 EM, A의 질량은 M이라고 문제에서도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B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EM V의 제곱 이것이 몽땅 다 무엇으로 바뀌어야 돼? M
EMGH인데 B의 질량이 EM이니까 EMGH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EM 지워지고 EM 지워져서 V는 루트 EGH가 될 거고, 사실 이러한 식은 많이 다뤘기 때문에 구태여 이 식을 안 써도 V는 루트 EGH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잘 봐봐. 가하고 나하고, 자, 빗면 최고점에서 B는 정지, 수평면에서는 운동인데 높이 B가 몇 대 몇이에요? 9대 1이야. 그럼 루트 9대 1이니까 속력은 B가 가하고 나가 몇 대면 3대 1이 되겠지. 근데 우리 B의 속력을 나에서 V라고 했으니까 가에서는 B의 속력이 얼마? 3V가 되는 거고. 근데 뭐라고 그랬어? 문제에서 A하고 B의 속력이 가에서 같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A의 속력도 얼마? 3V가 되겠죠. 그럼 이제 A, B의 질량을 알고 있고 충돌 전의 속력과 충돌 후 B의 속력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속력도 구할 수 있어? 충돌 후 A의 속력도 구할 수 있지. 그럼 운동량 보전 법칙을 쓰면 되겠죠. 그럼 운동량 보전 법칙은 충돌 전 A의 운동량 3mv, 그리고 B의 운동량은 왼쪽 방향으로 운동하니까 마이너스 부호 붙여줘야 되죠. 마이너스 6mv. 자, 이것이 충돌 후 A의 운동량 더하기 B의 운동량 mv가 돼야 되겠지. 자, 그럼 좌변이 큰일 날 뻔. B의 질량은 2m이었죠. 2mv. 그러면 좌변이 마이너스 3mv니까 우변도 마이너스 3mv가 되려면 충돌 후 A의 운동량이 마이너스 5mv가 돼야 될 거고, A의 질량이 m이니까 충돌 후 A의 속력이 왼쪽으로 얼마? 왼쪽으로 마이너스 5v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얘들아? 그치, 가번하고 나번에서 마찰이 없는 구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전, 마찰이 있는 구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가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가번에서는 일단 마찰을 생각하지 않으면 감소한 에너지를 골라서 감소한 에너지가 증가한 에너지로 가고 그 양이 같다라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니까 일단 감소한 게 뭐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치?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다 쓰였잖아. 그러니까 감소한 것이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T의 제곱이고, 또 무엇도 감소했어. 그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죠. 얼마만큼? MGHA만큼. 그래서 만약 마찰 구간이 없으면 이게 몽땅 다 뭘로 왔어야 돼? 수평면에서의 A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m 9V의 제곱으로 왔어야 돼. 근데 어때? 마찰이 존재하는 구간이 있죠. 마찰이 존재하는 구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가 일어나지. 얼마만큼? MGEH만큼.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에서 마찰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를 뺀 것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나번식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 근데 가번은 내려왔고 나번은 올라가니까 이제 무슨 에너지가 감소하겠어? A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겠지. 그럼 A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2분의 1m 5V의 제곱이니까 25V의 제곱이 될 것이고, 만약 마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운동 에너지가 몽땅 뭘로 변해야 돼?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 2D의 제곱이니까 4D의 제곱, 그리고 또 얼마?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가야겠지. 근데 실제로는 뭐가 존재해, 얘들아? 마찰이 존재해. 그러니까 A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에서 빼기 마찰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 EMGH만큼을 뺀 것만큼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간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어? HA를 바로 H로 표현하라고 하는 거니까 2분의 1 K D제곱의 형태는 없었으면 좋겠지. 그럼 어떻게 할까? 가번식에다가 양변에 다 4를 곱한 다음에 위에서 아래식을 빼면 되잖아. 그럼 얘하고 빠질 거고, 그럼 남는 것은 얼마? 3mgh 남을 거고. 자, 그리고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2분의 1에 36에서 25 빼는 거니까 2분의 11 mv의 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8 mgh
이항하면 플러스 8mgh 거기서 더하기 2mgh 해주면 플러스 10mgh가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HA를 H로 바꾸어야 되는 건데 운동에너지 꼴이 있잖아. 근데 이 운동에너지를 mgh 꼴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바로 뭐예요? 나번에서 B의 역학적 에너지 이용해서 요식 쓰는 거죠. 그럼 뭐야? 2하고 지워지면 2분의 1 mv의 제곱이 mgh야. 그러니까 2분의 1 mv의 제곱이 뭘로 바뀌어? 그냥 11 mgh로 바뀌면 되지. 그러니까 2분의 1 mv 제곱이 mgh니까 2분의 11 mv 제곱은 11 mgh고 거기에다가 그대로 10 mgh를 더해주면 우변이 21 mgh, 좌변은 3 mgha. 따라서 ha는 7h라고 답이 나오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과 같은 문제는 그림만 보면 굉장히 복잡할 수는 있지만 일단 물체가 충돌하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마찰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감소한 에너지 찾고 증가한 에너지 찾고 그 양은 같고, 근데 마찰이 존재하면 마찰이 있는 구간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한다는 사실까지 고려해 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았는데 이번 대수능은 정말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선생님도 인정합니다. 근데 한 가지 위안이 된다고 하면 나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지. 그게 다행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친구들이 다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고, 너무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조금은 어떤 허탈감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일단 다 잊어버려 놓고 주사위는 던져진 거잖아요. 자꾸 수능 생각해봐야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일단 푹 쉬고 충전하고, 그리고 또 수능 결과를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입시를 위한 전략을 짜야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들 모두 수능 결과를 갖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꼭 이르기를 진심으로 선생님도 기원하겠습니다.